번째로 이제 유한요소 해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유한요소 해석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숨 쉬실 필요 없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 이를 선형대수 방정식으로 근사화해서 푸는 방식이다. 영역 전체의 방정식을 한 번에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유한요소 해석이 쉽게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유한요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FEA라고 하죠. 이때 사용되는 수치 해석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FDM이라고 하는 유한차분법, 최적법,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해서 되게 많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차이가 있고 이게 뭔지 벌써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한요소법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구조해석이나 유통해석 시에도 조금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한최적법 같은 경우, 보통 이 유동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한최적법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체 해석에 적합한 계산 방식이다. 수치 해석법의 종류 중 하나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무요소법이라고 해서 M사에서 노메시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에 무요소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서 이런 무요소법을 일반적인 구조 해석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한요소 해석이 그럼 뭐냐,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화면처럼 우리가 이제 설계하려는 제품 자체가 그렇겠죠. 이 전체 면적에 대한 수치 계산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 전체 면적에 대한 계산식을 세우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방식이 뭐냐면, 이 전체 면적을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죠? 하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이런 요소들로 전체 면적을 잘게 쪼갠 다음에 이 요소들의 전체 합을 합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유한요소법은 그 실제 사물을 수많은 유한계의 요소들로 쪼개는 원리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소가 작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해석을 진행하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의 솔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산기예요. 실제 해석을 진행하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의 코어죠. 얘네들은 우리가 모델링한 데이터에 이 형상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요소로 잘게 쪼개진 이 형태만을 가지고 제품의 형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소를 너무 크게 짜서 우리가 실제로 개발한 이 부품과 조금 상이하게 메쉬가 짜져 있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해석의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메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서 얼마나 실제 제품과 비슷하게 짜느냐, 이게 쟁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쉬의 중요성이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한요소 해석은 그 형상을 되게 유한계의 단순한 형상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형의 부품을 요소로 쪼개는데 보통 삼각 메쉬나 사각 메쉬를 사용을 하거든요. 요소를 10개로 쪼개는 거랑 100개로 쪼개는 거랑 그 형상의 차이가 크고 굉장히 결과값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소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해석에서는 메쉬를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원형 하나를 해석을 하는데 메쉬를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짜게 되면 물론 형상은 가장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해석 시간하고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 속도와 그리고 해석의 결과치, 이 두 개의 적절한 지점에서 우리가 메쉬를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벤터의 요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그냥 간단히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인벤터에서 요소 설정을 할 때 인벤터 요소망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H 메소드 그리고 P 메소드라고 하는 그 메쉬를 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H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력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하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응력 분포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메쉬를 좀 잘게 쪼개서 각 부분별로 누락된 곳 없이 얘네들이 계산을 해야 우리가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P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형상의 외형을 따라서 형상과 유사한 메쉬 조합을 만들어가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래 그림처럼 보시면 이렇게 곡선처럼 우리 뭐 2차 방정식처럼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된 형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 곡선 형상을 따라서 메쉬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되어야 각진 부분 없이 실제 곡선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기법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H 메소드와 P 메소드가 합쳐진 HP 풀리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인벤터 요소망은 이 HP 풀리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우리가 메쉬를 짤 수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HP 풀리 메소드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벤터 요소망은 이 두 가지 메소드를 결합을 해서 구조물의 대부분을 H 메소드로 짜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위는 P 메소드로 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석을 할 때 과부하를 좀 없애고 효율적으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의 개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운동방정식이나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계산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라서 힘 F는 측정된 변이 X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이건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변이가 나왔어요. 근데 변이가 우리가 설계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이 변이 값이 많이 안 돼. 이 변이의 크기도 말이 안 되지만 변이가 하중에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변이 값은 뭐 Z 방향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X 방향으로 나오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힘은 측정된 변이로부터 결정이 되고요. 응력은 마찬가지로 측정된 변이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해석 결과를 보고 변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변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진행할 때 조건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값이 신뢰성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변이로부터 결정되는 응력도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형상을 생성을 하죠. 우리가 뭐 모델링을 해서 설계 형상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이 설계품의 재질이 뭔지를 정해줘야겠죠. 재질에 따라서 해석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메쉬를 생성을 해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형상과 가장 유사하게 메쉬를 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쉬를 생성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형상에 들어가는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를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값을 확인을 하고 뭔가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진행되었거나 혹은 결과값이 안정성이 너무 낮게 나와서 내가 설계 수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는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메쉬를 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쉬를 얼마나 실제 형상과 유사하게 짜느냐, 그리고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메쉬를 짜느냐가 중요한데, 유한요소 해석의 메쉬 구성은 오른쪽에 이 그림처럼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메쉬, 그리고 2차원 메쉬라고 하는 면메쉬가 있고요. 그리고 3차원 요소라고 하는 4면체, 5면체, 6면체 이런 메쉬가 있는데 해석 툴마다 사용하는 메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뭐 인벤터 나스트랑 같은 경우는 1차원 요소, 2차원 요소, 3차원 요소 모두 다 제공을 하고, 근데 인벤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차원 요소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FEA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이 요소 연결 매개법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주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요소 연결 매개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체 형상을 작은 형상으로 잘게 쪼개서 그 전체 결과값을 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메쉬의 결과값이 그 옆에 메쉬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요소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경우에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겠죠. 옆에서 계산된 결과값을 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오른쪽에 이 형상을 또 계산을 해서 합해줘야 되는데 요소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요소들이 떨어져 있는 이 사이 공간에 대한 해석은 물론 진행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해석을 했던 이 절점에 대한 결과값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결과값의 신뢰성을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쉬를 짤 때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렇게 좀 가볍게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응력과 변형률 선도, 이 SS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인벤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전체 내용의 반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선형 정적 해석의 한 반절은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해석에는 선형 해석이 있고 비선형 해석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정해석과 동해석으로 나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기하 비선형, 뭐 재료 비선형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선형, 비선형 이렇게 나누는 기준을 이 SS 곡선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이 SS 곡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SS 곡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 선도라고 하는데요. 모든 재질은 SS 곡선을 가지는데 물론 추성 재료냐 연성 재료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곡선의 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SS 곡선을 설명을 할 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 SS 곡선은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으로 나뉩니다. 탄성 영역은 선형 구간이라고도 하고요. 소성 영역은 비선형 구간이라고도 해요. 두 개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탄성 영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응력이 올라갈수록 변형률도 비례해서 이렇게 직선 형태를 띠면서 올라가는 이 구간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응력값을 100N을 입력을 했는데 변형률이 1이었다 라고 한다면 200N을 입력을 했을 때는 하중이 2배가 됐기 때문에 변형률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를 띠는 구간을 우리가 탄성 영역이라고 하고요. 선형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걸 우리가 선형 해석이라고 해요. 자, 중요한 부분 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탄성 영역을 지나는 이후의 이 영역을 전체를 비선형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선형 구간과 비선형 구간을 나누는 점이 이 항복점이에요. 항복 응력이라고도 하고 항복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일드 스트레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항복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질의 물성치를 보면 항복 응력이라고 해서 거기서 물성치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재질의 항복 응력 값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얼티메이트 스트레스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얼티메이트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인장 강도라고도 부르고요. 이 인장 강도는 보시면 비선형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선형 구간하고 비선형 구간의 특성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왜 선형 해석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항복 응력을 기준으로 나눠진 왼쪽 구간이 선형 구간이고 오른쪽 구간이 비선형 구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형 구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물체를 꾹 눌렀어요. 100N의 힘으로 꾹 눌렀다가 딱 뗐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선형 구간에서는 그래요. 근데 비선형 구간에서는 내가 힘을 딱 가했다가 떼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항복 응력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면 그 구조물은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구조물이라고
약간의 변형이 생긴다고 그게 재구시를 못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선형 해석을 비선형 해석보다 더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선형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구조물 자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변형이 일어난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비선형 구간보다는 선형 구간, 그러니까 선형 해석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탄성 영역에서 작용 하중을 제거를 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항복 응력값을 넘지 않는 하중이 얘한테 작용이 되었다면 얘는 그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항복 응력값, 탄성 한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항복점을 지나는 하중을 받으면 당연히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건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을 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한 가지 더, 항복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건 소성 변형이 시작된다. 재료가 영구 변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형 구간에서는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그리고 항복 응력을 넘는 값의 하중을 받으면 얘는 비선형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료는 소성 변형이 되고 영구 변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SS 선도가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조금 이해가 덜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해석 결과를 이해하는데 왜 이 SS 곡선이 필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조금 공부하시면서 항상 머리 쪽에 숙지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해석을 진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SS 곡선의 연장선인데요. 사실 제가 앞서서 재료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마그네슘, 말루미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연성 재료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철 혹은 콘크리트, 돌, 유리 이제 이런 것들은 취성 재료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호박엿하고 가락엿 이 두 개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호박엿을 구부려요. 구부릴 때 손으로 이렇게 끝부분을 누르면 얘가 완전히 부러지기 전에 점점 구부러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죠.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락엿 같은 경우에는 구부리면 얘가 변형되는 게 잘 보이지 않다가 한 번에 툭 하고 끊어져 버리죠. 이렇게 파단에 앞서서 아주 짧게 항복이 발생하는 이런 재질들을 취성 재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단, 그러니까 끊어지기 전에 상당한 양의 항복이 발생되는 이런 재질을 우리가 연성 재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비선형 해석을 잘 안 할까요? 아마 앞에서 좀 잘 들으셨던 부분은 이래서 안 하지 라고 바로 아실 텐데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탄성 영역을 지나가면 우리가 비선형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탄성 영역을 지나가면 재료가 완전히 파손되진 않더라도 영구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조 해석에서는 비선형보다는 선형 구간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선형보다는 선형 해석을 조금 더 많이 수행하는 거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성과 강도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에서 지금 SS 곡선에 보시면 이 기울기 있잖아요. 얘를 탄성 계수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강성이라고도 합니다. 강성, 탄성 계수 이렇게 그리고 이 기울기 값 세 개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탄성 계수는 강성이라고 했습니다. 강도라고 하지 않고 강성이라고 했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강성이라는 거는 구조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도라는 거는 재료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같은 재료라도 모양이나 길이나 부피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책상과 책상을 한 1m 정도 띄워놓고 한 5T짜리 철판을 올려놓고 그 사이에 제가 그 위에 앉아 볼게요. 그 철판은 휠까요? 아닐까요? 휘겠죠? 책상의 간격을 조금 더 좁혀 볼게요. 그러면 휘겠죠? 휘더라도 처음보다는 덜 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재질의 철판인데 T 두께를 5T에서 10T로 늘려볼게요. 10T짜리 철판을 올려놓고 제가 올라가 앉았어요. 그랬을 때 확실히 확연하게 덜 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재료라도 뭐 모양이나 길이, 뭐 부피, 두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을 조절을 해서 변경되는 이런 구조적 성질을 강성이라고 해요. 재질의 강성을 나타내는 값은 탄성 계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S 곡선에서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탄성 계수가 강성입니다. 강성은 휘어지지 않으려는 힘이고요. 그리고 강도는 파괴되지 않으려는 힘입니다. 강성이 아까 구조적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도는 재료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의 성질이기 때문에 강도는 내가 구조를 얼만큼 바꾸더라도 얘는 변경되지 않는 값이에요. 강도는 우리가 재질의 물성시에 보면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질이 같다면 강도도 같습니다. 재료의 강한 정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해석을 진행을 해서 결과값을 확인을 했더니 뭔가 이 제품의 안정성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면 우리는 이 강성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설계한 제품이 휘지 않도록 이렇게 강성을 높여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도는 재료의 성질을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일드 스트레스, 얼티메이트 스트레스 얘네들이 항복 강도, 극한 강도라고 해서 이 강도를 뜻하는 거고 강성은 구조적 성질, 휘지 않으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탄성 계수를 의미하고요. 이 SS 곡선에서 기울기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이 강하다는 거는 많이 휘지 않는다는 거겠죠. 강성이 탄성 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탄성 계수는 이 SS 곡선에서 기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울기가 크죠?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작은 애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 두 가지의 구조물에 똑같은 응력값, 뭐 예를 들어 100N이라고 해볼게요. 100N의 항복 하중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 똑같이 100N 값을 보면 어떤가요? 첫 번째 그래프 값은 변형률이 작죠. 그런데 두 번째 값은 변형률이 높아요. 이렇게 똑같은 하중이 들어왔어도 강성이 낮은 애들은 많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때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SS 곡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FEA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 팁이 또 있겠죠. 메쉬를 정확하게 짜기 위해서 응력 계산과 관련 없는 부분들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해석과 관련 없는 부분, 내가 안정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부품이 아닌 경우는 모두 제거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뭔가 이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은 작은 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목각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메쉬도 예쁘게 짜지고요. 그리고 해석 오류나 시간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벤터 시뮬레이션의 범위 그리고 유한요소 해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뒤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 정적 해석이 뭔지, 그리고 선형 정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